안녕하십니까. 장사원입니다. 자, 2024년도 국가직 국어 재배학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험은 좀 어떠셨나요? 보통 국가직 국어 문제 같은 경우는 통상 어렵게 나오진 않았거든요. 근데 작년에 문제가 조금 퀄리티가 있었어요. 조금 난도를 상향 조정했거든요. 이번 문제도 퀄리티 되게 좋아요. 그리고 또 킬러 문장이 있었어요. 맨 뒤에 20번 문자가 완전 킬러였고, 그냥 고민하지 마세요. 이런 킬러 문장이 있으면은, 문항이 있으면은 찍으세요. 여러분 혼자만 모르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수험생 모두가 몰라요. 응시생 모두가 모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건 여러분이 고민할 필요가 없어. 기분 좋게 왠지 이걸 것 같다. 그냥 감대로 찍으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우리 컨셉 교재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풀어내셔야 되는데, 자, 그럼 교재 있으니까 뭐 다 풀 수 있겠지. 또 그것도 아니에요. 이 문제들이 나름 출제자가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쉽게 그렇게 풀리는 문제는 아니었거든요. 변별력은 확실해요. 공부를 한 사람들은 점수가 나올 거고요. 공부를 좀 게을리했다, 좀 대충 했다, 그런 분들은 점수 절대 안 나와요. 그런 시험이었어요. 저 이런 문제 참 좋은 것 같아요. 열심히 노력한 결과물을 그대로 가져가는, 자, 여러분의 노력에 의해서 여러분의 합격이 결정되는 그런 시험이죠. 이 노력은 여러분의 원인이 있죠. 이 원인과 그 결과. 자, 노력의 대가를 여러분이 성실하게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었다. 자, 해설 갑시다. 1번. 자, 문제에 접근할 때는 항상 키워드하고 OX 접근하시면 되겠죠. 자, 키워드는 작물 재배, 키워드가 되겠죠. 그리고 틀린 것은, 정답은 4번이고, 휴한농법은, 휴한농법이라는 것은, 삼포식 농법이 대표적으로 휴한농법이잖아. 삼포식이요. 예. 밭을 3등분하고 2개 등분은 재배를 하고 1개 등분은 휴한시키죠. 눌리죠. 지력을 회복하는 1년이 필요한 거죠. 자, 이것은 정착농업이 활성화되기 이전이 아니라서, 이게 틀렸어요. 정착농업이 활성화되면서 지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휴한농법을 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이 아니야. 예, 정착농업 활성화된 후야. 그러니까 활성화된 후냐 이전이냐 이런 걸 갖고 출제를 했다는 거죠. 조금 치사한 문제지만 이런 걸 갖고 출제를 했어요. 그러면 휴한농법 이전에는 대전법이라고 있었죠. 대전법. 그건 이동경작이 되는 것이고요. 1번, 작물은 이용성과 경제성이 높아 재배 대상이 된다. 그렇죠. 작물이라는 건 이용과 경제성이 높은 거죠. 2번, 작물 재배는 인간의 경지를 이용하여 작물을 기르고 수확하는 행위를 말하죠. 3. 작물 재배는 환경과 영향을 크게 받고요. 생산 조절이 자유롭지 못한 그런 단점이 있죠. 작물 재배라는 게. 자, 2번 갑시다. 작물 재배 관리 옳은 것은, 정답 3번. 자, 재배 관리죠. 네, 옳은 것은 1. 중경으로 인한 단근 피해는 생식 생장기보다 어릴 때 더 크다. 자, 단근 피해, 뿌리가 끊어져서 나타나는 피해는 어릴 때는 별로 크지 않아요. 어릴 때는 워낙 생장력이 좋기 때문에 단근이 되더라도 새 뿌리를 발생시켜요. 근데 생식생장기 때는 이미 상당히 다 컸단 말이야. 이제 꽃을 피울 준비가 됐단 말이야. 근데 뿌리가 끊어진다고요? 피해가 막대해요. 그럴 때 서로 바뀌었죠. 자, 생식생장기 때 피해가 크다. 2번, 제초제를 사용하는 잡초 방제는, 자, 제초제 처리했죠? 이거 물리적 방제 아니죠? 이건 화학적 방제죠. 제초제. 3. 월동 재배 시 월동 후 다밥은, 자, 다밥에는
월동 전에 하는 게 있고 월동 중에 하는 게 있고 월동 후에 하는 게 있죠. 그럼 월동 자 맹유재배에서 우리나라 3월, 6월, 9월, 12월이죠. 그래서 1월 달이 우리나라 가장 춥잖아. 그래서 요때가 월동이란 말이야. 예. 그럼 월동 전에 요때 답합하는 거, 그리고 월동 중에 답합하는 거, 월동 끝나고 답합하는 거. 그러면 월동 전에 답합하는 건 왜 그래요? 월동 전에 답합하는 것은 월동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또는 보리가 솟구쳐 오르는 거, 월동 중에는 보리가 솟구쳐 오르는 거를 진압을 하는 거죠. 밟아주는 거죠. 그리고 또 월동 전에 할 때는 영양생장을 지속시키고 생식생장을 억제하기 위해서 답합을 하게 되고요. 일단 월동이 끝났어요. 월동 끝나고 나서 답합을 하는 것은 영양생장을 촉진하기 위해서 또 건조할 때 한 해를 경감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되겠죠. 4. 토양 멀칭은 골사의 흙을 포기 밑으로 긁어 모아주는 것. 자, 골사의 흙을 포기로 긁어 모아주는 것. 이건 멀칭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배토라고 하는 거죠. 예. 그 포기, 줄기 쪽으로 긁어 모아주는 거. 이걸 배토라고 한다. 멀칭은 무언가를 토양 표면을 덮어주는 걸 멀칭이라고 하죠. 보통 멀칭 재료로 비닐도 많이 사용하고. 자, 3번 가자. 정답 3번. 자, 키워드. 유전성이죠. 유전성 설명 옳은 것만 골라라. 가 표현형 분산은 환경 분산의 비율을 유전력이라 한다. 자, 유전력이라는 용어를 설명하고 있죠. 유전력이라는 것은 표현형 분산에 대한 환경 분산이 아니라 유전력이잖아요. 유전 분산인 거죠. 자, 표현형 분산에 대한 환경 분산이 아니라 유전 분산이죠. 유전 분산. 이걸 유전력이라고 한다. 자, 우성 유전자와 열성 유전자가 연관되어 있는 경우, 자, 우성과 열성이 서로 같은 염색체 위에 놓여 있어요. 이걸 연관이라고 하잖아요. 이거를 상반이라고 한다. 상반이라고 한다. 상인은 뭐라고 하죠? 상인은 우성끼리 있거나 또는 열성끼리 있으면 그건 상인이라고 하죠. 상반은 우성, 열성이 같이 있는 걸 말하죠. 다 하나 유전자 산물이 여러 형질에 관여하는 것을 유전자 상호작용이라고 한다. 이거 유전자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유전자 여러 개가 한 가지 형질에 작용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의 유전자 산물이 틀렸죠. 2개 이상의 여러 개의 유전자가 여러 형질이 아니라 한 가지 형질에 관여하는 것을 말해요. 라, 비대립 유전자 사이 상호작용에서 한쪽 유전자 기능만 나타나는 것을 상위성이라고 한다. 자, 상위성 개념 있고 우성 개념 있죠. 우성 개념 뭐야? 대립 유전자 사이, 대립 유전자, 예를 들어서 라지 A하고 스몰 a, 얘네들 대립 유전자라고 하죠. 같은 형질에 관여하는 대립 유전자가 라지 A가 표현이 되는 걸 우성이라고 하죠. 반면에 상위성 개념은 대립이 아니라 비대립 유전자야. 비대립 유전자에서 한쪽 유전자 기능만 나타나요. 이걸 상위성이라고 한다. 자, 4번 봅시다. 정답은 3번 되겠고. 자, 키워드는 기지현상, 원인, 틀린 것은. 자, 2번 심근성 작물을 연적하면 토양 긴밀화로 물리성이 악화된다. 물리성이 악화된다. 심근성 작물은 뿌리가 땅속 깊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뿌리가 땅속 깊이 들어가가지고 이 딱딱한 토층을 얘를 깨트리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물리성이 좋아져요. 근데 심근성이 아니라 천근성 작물 있죠. 예, 뿌리가 얕은 작물들은 지표 근처에서만 놀고 있어요. 땅속 깊이 못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지표는 부드러운데 땅속 깊이 들어가면 땅이 딱딱해져. 그래서 물리성이 악화되는 건 심근성이 아니라 천근성이야. 심근성 오히려 개선한다. 1번 콩땅콩 등은 연적하면 토양 선충이 발생한다. 자, 요거 기지의 원인으로 선충 발생, 물리성 악화. 예, 콩땅콩 선충 발생. 3. 알파베토라는 연적하면 석회가 많이 없을 때 그 결핍증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석회 결핍이 되겠죠.
석회 결핍. 누가? 엘펠퍼 토란 연적했을 때. 4. 가지토마토 등을 연적하면 토양 중 특정 병원균. 자, 병원균이 번성한다. 병원균 번성. 이것이 또 기지의 원인인데 가지토마토 같은 경우가 그렇다. 자, 여기서 특정 전염병이 증가한다 해서 가지하고 토마토 같은 경우는 가지과잖아요. 가지과 같은 경우 이런 풋마른병이 증가를 하게 돼요. 가지과는 풋마른병이 증가. 자, 이렇게 또 아마, 완두, 백합, 목화, 얘는 잘록병이 나타나죠. 사탕무, 인삼은 뿌리 썩은 병이 나죠. 수박은 덩굴 쪽인 병. 이런 특정 전염병이 나타난다. 그리고 또 선충 피해가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선충이 번성한다. 콩, 땅콩 같은 경우 여기 보시면 콩, 땅콩 등에서 선충 피해가 나타난다. 이거 말고도 또 밭뼈도 그렇고 굉장히 많죠. 인삼부, 가지, 호박, 감귤, 뭐 감자 여기서 다 선충 피해는 안 나오는 것보다는 선충 피해가 나오는 게 훨씬 많다. 그러니까 이거 굳이 암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웬만하면 선충 피해가 나타난다. 대신 물 속에서 재배되는 논벼는 선충 피해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밭에서 선충 피해가 나와. 자, 다음 문제. 자, 병충해 방제 중에서 경종적 방제와 생물학적 방제 연결한 것은 정답은 4번 되겠고, 자, 과실에 봉지를 씌웠어요. 봉지를 씌웠어요. 뭐 하는 걸까? 과실 봉지를 씌웠다는 얘기는 물리적 장벽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얘는 뭐야? 물리적 방제예요, 이거는. 물리적 방제. 농약을 살포했다. 농약은 뭐야? 화학이죠. 화학 제품. 화학적 방제예요. 맵시와 꼬마벌 같은 기생성 곤충을 활용한다. 얘네들 뭐야? 맵시물, 꼬마벌. 천적이죠. 네, 천적은 생물학적 방제죠. 천적. 자, 배나무 붉은 병은 주변에 향나무를 제거한다. 예, 향나무를 제거를 했어요. 향나무, 예, 붉은별 무늬병의 기주가 되는 게 향나무야. 그래서 겨울철에 이 향나무에서 서식하다가 따뜻해지면 다시 배나무로 옮겨와서 피해를 주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향나무를 제거를 해줘요. 이거는 이제 재배적 방법, 경종적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여기서 병충해 방제 종류, 예,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경종적, 물리적, 예, 화학적, 생물적 방제 이런 것들이 있죠. 자, 경종적 방제는 보통 사람들이 선택을 하는 것들이 많아요. 땅을 선택하고 토양 개량, 또 저항성 품종을 선택하고요. 무병 종자를 선택하고요. 뭐 이런 것들이죠. 기주식물을 제거, 예, 향나무 같은 경우 제거한다. 윤작한다 이런 것들도 있고, 또 물리적 방제에서는 예, 물리적 장벽을 만들고 물리적으로 태워 죽이고 이런 것들이죠. 담수, 온도 처리, 태양열, 예, 잡아 죽이죠. 포살, 유살, 소각 이런 것들. 그리고 물리적 차단 벽을 만든다. 봉지 씌운다 이런 거죠. 자, 생물학적 방제는 천적 이용하죠. 예, 기생성 곤충, 포식성 곤충, 병원 미생물, 기랑 미생물 이런 곤충과 미생물을 통해 가지고 방제를 한다. 자, 6번. 정답 4번. 타식성 작물 6종에서 옳은 것은, 자, 4. 상호 순환선발은, 순환선발에는 그냥 순환선발과 상호 순환선발이 있죠. 자, 상호 순환선발은 두 집단이 서로 다른, 대립 유전자가 많을 때, 자, 두 집단이 있어야 돼요. 상호순환 선발은 A집단, B집단, 이 두 집단. 그래서 A집단을 개량하기 위해서는 B집단이 검정친이 되고요. 또 B집단을 개량하기 위해서는 반대쪽 A집단이 검정친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다른 대립 유전자가 많을 때 효과적이고, 자, 일반 조합 능력 GCA와 특정 조합 능력 SCA를 함께 개량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상호 순환선발, 여기 2번 순환선발이 있으니까 순환선발 보자. 순환선발은 우량개체를 선발하고, 자, 순환선발이라는 것은 일단은 우량개체를 선발을 해요.
예, 모아놔요. 우량개체도 우량에. 그래서 하나의 집단을 만들고 그들 간에 상호 교배를 시켜요. 지들끼리 뭐 교배가 일어나. 그러면 어떻게 될까? 거기 교배가 일어난 그 다음 세대는 우수한 녀석끼리 모아놓고 지들끼리 교배하고 그 다음 세대는 어때? 우수해지겠죠. 그래서 집단 내 우량 유전자의 빈도를 높이는 거야. 우량 유전자 빈도를 변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높이는 거라고. 자, 이렇게 순환 선발하는데 이 순환 선발 집단이 여기서는 하나만 만드는데 여기서는 집단을 두 개를 만든다. 그 차이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집단 선발이라는 게 있죠. 이 집단 선발은 기본 집단에서 기본 집단 파운데이션 그룹이야. 기본 집단에서 선발한 우량 개체를 개통 재배를 한다. 그리고 선발한 우량 개통을 혼합 체종한다. 집단을 개량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개통 재배하고 개통을 체종한다라고 되어 있잖아. 이거는 그냥 집단 선발이 아니라 개통 집단 선발이라고 해요. 개통 집단 선발이라고 하는 거야. 자, 집단 선발에는 두 가지가 있죠. 일반 집단 선발과 개통 집단 선발이 있죠. 그래서 여기 집단 선발은 요거는 이제 개통 집단 선발을 설명한 것이고, 그래서 집단 선발은 기본 집단에서 우량 개체를 선발하고 우량체, 여기서는 그냥 개체만 선발하는 거야. 자, 집단 선발은 그냥 개체를 선발한 거야. 그리고 여기는 개체를 선발했는데 여기는 또 개통을 만들어냈잖아. 근데 얘는 개통 같은 거 안 만들어. 개체를 선발하고 혼합 체종하여 집단 재배한다. 여기까지가 그냥 끝나버리거든요. 자, 3번 잡종 강세는 강세 유전자가 이형잡합체가 되어 있으면은 공후성이나 유전자 연관 등에 의해서 강세가 발현된다라는 우성설로 설명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잡종 강세를 설명하는 이론에는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거든. 우성설과 초우성설이 있어요. 자, 요 3번은 우성설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성설을 설명한 게 아니라 초우성설을 설명한 거야. 초우성설. 자, 이렇게 공후성이나 유전자 연관 등에 의해서 강세가 나타난다. 이거를 초우성설이라고 하고, 그 다음 우성설에는 F1에 집적된 우성 유전자의 상호작용에서 강세가 나타난다. 이걸 우성설이라고 해요. 됐죠? 이제 정리하세요. 잡종 강세는 두 가지 이론이 있다. 우성설은 우성 유전자 상호작용, 초우성설에는 공우성 유전자 연관 등에 의해서 강세가 일어난다. 자, 6번 문제 우리가 방금 봤는데 6번 문제는 일단 용어들이 친숙하지 않고 또 그 해설 자체도 좀 구체화가 잘 안 되는 그런 설명이다 보니까 6번이 까다로웠을 거라고 느껴져요. 7번 갑시다. 정답 1번. 키워드 뭘까? 한해. 틀린 것. 내건성이 강한 작물은 건조할 때 광합성이 감퇴되는 정도보다. 보통 내건성이 강하다라고 했잖아. 내건성이 강하다는 얘기는 광합성이 여전히 높게 유지된다라는 거거든. 광합성이 감퇴가 크다가 아니라 광합성은 높게 유지가 되고 대신 호흡 감퇴가 크다 이거죠. 호흡 감퇴가 크다. 다시요. 자, 광합성 감퇴는 낮아요. 그러니까 광합성은 크게 감퇴되지 않아요. 근데 호흡 감퇴가 잘 된다라는 거죠. 광합성은 유지되고 호흡이 감퇴한다. 이렇게 보셔야 돼. 2번 내건성이 강한 작물은 세포는 원형질의 비율이 높아서 자, 내건성이 강하면 수분 보류력이 크다. 3. 내건성은 생육 단계에 따라 차이가 있고 생식 생장기 때 약하죠. 4. 밭작물의 대책으로 질소 다용을 피하고 퇴비 칼리를 중시한다. 예, 이렇게 불리한 조건에 있을 때는 질소를 무조건 피하고 보는 거죠. 질소는 피한다. 그리고 식물자를 강하게 하는 거는 칼륨이죠. 칼륨과 또 화분과에서는 규소가 있죠. 일반적으로 이제 화분과에서는 규소가 있지만은 나머지 작물에서는 규소 효과가 없단 말이야. 그랬을 때는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건 칼륨이에요. 칼륨이 강하게 만든다. 자, 8번 가자. 정답 3번. 자, 키워드. 자시성 작물과 타시성 작물을 비교하는 문제죠. 틀린 것은 3. 자식성은 타식과 달리 자식 약세 현상과 강세가 모두 나타나지 않는다. 자, 자식성 작물은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 자식성 작물? 벼. 벼는 자식 약세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예, 기본적으로 벼는 자식을 하는 작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식 약세가 안 나와요.
자식 약세가 나오면은 변은 계속 자식성인데 계속 약세가 되면은 결국에는 수량이 계속 감소할 거냐. 그러니까 자식성 작물은 자식 약세가 안 나와. 잡종 강세가 모두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변은 자식하고요. 또 잡종화 시킬 수 있거든요. 그때 인위적으로 타식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개입해서. 그랬을 때 잡종 강세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틀렸어요. 그래서 모두 나타나지 않는다. 여기 틀렸어요. 자식 약세는 나타나진 않아요. 근데 잡종 강세는 나타나기도 한다. 다시 정리하자. 자식성 작물은 자식 약세는 자식 약세, 잡종 강세는 작아요. 작아. 그리고 잡종 강세가 큰 경우가 있다라는 거 말씀드렸죠. 1번 자식은 자식성 작물은 세대가 진전됨에 따라 동형접합체, 계속 동형접합체가 증가하죠. 2번 타시성은 자식이나 근친교배에서 이형접합체의 열성 유전자가 분리된다. 이형접합체의 열성 유전자가 분리된다. 그걸 자식을 하게 되면 그래서 이 열성 유전자가 분리돼서 이 열성 유전자 때문에 점점 강세가 아니라 약세가 나타난다. 4. 자식과 타시성 모두 영양번식으로 유전자형을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어요. 이런 타시성 작물 같은 경우 과수나무 같은 경우 있잖아요. 과수나무 같은 경우 영양번식으로 우수성을 유지해 나가죠. 10번 갑시다. 9번 갑시다. 정답 4번. 자, 키워드 열해죠. 틀린 것은 4. 연령이 높을수록 내열성이 연령이 늙을수록 늙은 나무일수록 내열성이 감소가 아니라 높아지죠. 내열성이 증가한다. 1. 단백질 합성이 저해되고 암모니아 축적이 많아진다. 자, 열해가 발생했을 때 단백질 보통 우리가 NO3-로 흡수가 일어나죠. 그리고 흡수가 되면 NH4 플러스가 되고요. 얘가 이제 NH3 암모니아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체내 들어오게 되면은 얘가 아미노산이 되죠. 아미노산이 단백질이 되죠. 자, 이렇게 동화, 합성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 단백질 합성이 안 된다. 그러니까 자꾸 뭐가 쌓여요? 체내 이런 암모니아가 쌓이게 돼요. 2번, 단백질 응고가 나타나고 열사된다. 또 온도가 40, 50도가 되면 철분이 침전돼서 황백화가 일어나요. 그냥 주는 문제죠. 틀릴 수가 없고요. 10번 봅시다. 계산형 문제인데 이것도 이미 기출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걸 틀리시면 안 돼요. 불이종자 100개, 발화조사 결과. 자, 키워드는 이거죠. 종자 100개, 발화조사 결과. 최종 조사일은 7일, 발화세 조사일은 4일이 되고요. 소수점 이하는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라고 되어 있죠. 발화율은 85%이다. 자, 전체 100개 중에서 전부 다 발화한 게 85개니까 100분의 85%가 됐고, 발화세는 58%이다. 발화세 조사일을 며칠로 봤죠? 4일로 봤죠? 4일까지니까 이걸 다 더하니까 몇 개야? 58개예요. 58개. 자, 전체 몇 개 중에서 100개 중에서 58개가 나타났죠. 4일까지만 계산하죠. 그래서 58%가 된다. 그다음 평균 발화일수는 자, 요거 좀 이따 보고요. 4번 먼저. 발화전은 파종 후 6일이다. 자, 발화전이라는 것은 대략 80% 이상 발화한 날을 말해요. 80% 이상 발화한 날. 자, 여기까지 계산했을 때 58개였죠? 그럼 이제 15개를 더하니까 73개죠? 73개.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73개니까 아직 발화 전까지 안 왔어요. 그럼 발화 전은 80개 이상 돼야 되니까 여기까지 더하면은 83개 되겠죠. 그러니까 6일이 발화 전이 돼요. 6일 80% 이상 돼야 되기 때문에 6일이 발화 전이 된다. 그럼 평균 발화 일수는 어떻게 계산하게 되죠? 이거 곱하면 되죠. 2 곱하기 3, 3 곱하기 15, 4 곱하기 40, 5 곱하기 15, 3 곱하기 10, 7 곱하기 2. 그러고 나서 이걸 모두 싹 다 더해요. 이걸 다 더해. 그리고 뭘로 나눠야 되냐면 85로 나눠야 돼. 100으로 나누면 안 돼. 85로 나눠야 된다. 그랬더니 4.21이 나왔어요. 4.21.
제가 이거 계산하는 팁을 살짝 드렸었거든요. 어떻게 계산해요? 쉽게 계산하는 방법. 일단은 바라세 조사 있잖아. 바라세 조사를 뭐 4일로 잡았잖아. 꼭 4일이 아니어도 보통은 4일로 잡는 게 언제냐면은 바라 종자가 가장 많은 날이야. 바라 종자가 가장 많은 날이 며칠이야? 40개. 15, 15개, 15개. 그러니까 요때를 기준으로 잡아. 요때를 기준으로 잡아. 자, 그리고 하루 앞당겨서 15일, 하루 뒤로 15일, 그리고 또 이틀 앞당겨서 3개, 이틀 뒤로 10개. 이렇게 나와있죠. 만약에 15개, 15개고 3개, 3개라고 가정해 볼게. 그러면 평균 발화일수는 어떻게 돼? 4일이에요. 4일. 4일이라고. 정확하게 대칭하니까 15개, 15개, 3개, 3개니까. 근데 4일을 기점으로 15개, 3개, 얘도 15개, 3개가 아니라 오히려 3개보다 더 많은 10개잖아. 그러니까 4보다 숫자가 더 커지겠죠. 그러니까 4보다 숫자가 큰 3.6이 아니라 4.x가 나와야 되는 거지. 계산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간단하게 찾아낼 수는 있어요. 실제로 정확하게 계산하면 4.21이 나왔고요. 이렇게 계산하면. 근데 이거 언제 누가 계산하고 있냐고. 지금 시간도 국어 문장 그 지문 엄청 길고 영어 문장만 봐도 짜증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살짝만 그 계산한 팁만 알고 있어도 금방 처리할 수 있겠죠. 굳이 계산하지 않도록. 자, 11번. 정답 4번. 일정과 작물 화성. 틀린 것은? 자, 제가 이런 계산 팁들을 제가 알려드렸었죠. 예. 일정과 작물 화성. 저 키워드 뭘까요? 일정이죠. 일정. 자, 4번. 중간식물은 일정한 한계 일정이 없고, 일정한 한계 일정이 없고, 대단히 넓은 범위에서 화성이 유지된다. 그러니까 한계 일정이 딱히 없어요. 이 얘기는 한계 일정, 나를 한계 짓게 하는 일정이 없는 거야. 그냥 적당한 아무 때나 나는 꽃을 필 수 있고 종자를 달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누구야? 가지, 토마토. 우리 집에서 집에 있는 화분으로 토마토를 재배할 수 있어요. 가지, 토마토, 고추 같은 경우야. 걔네들은 뭐 햇빛의 길이를 맞추고 뭐 이럴 필요 없어요. 그냥 햇빛이 짧으면 짧은 대로, 길면 긴 대로 그냥 잘 달려요. 걔네들이 한계 일정이 없는 애들이거든. 근데 얘는 중간식물이 아니라 중성식물이라고 해. 얘네들을 중성식물이라고 한다. 중간식물이 아니라. 중간식물은 한계 일정이 딱 2가지로 나와야 돼요. 사탕수수 F106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12시간에서 12시간 45분. 요 일정을 딱 맞춰줘야 돼요. 12시간에서 12시간 45분 요 사이에 일정이 되어야지만 꽃을 피울 수 있어. 12시보다 짧아지거나 12시간 45분보다 길어지면 꽃을 못 피워. 1번, 유도 일정과 비유도 일정의 경계. 유도냐, 비유도냐의 경계가 되는 게 한계가 되는 거죠. 자, 단일식물의 유도. 단일식물을 유도하는 것은 단일에 있는 거고요. 단일식물의 한계가 되는 것은 반대, 장일에 있다. 3. 장일식물은 24시간 주기가 아니더라도 상대적으로 명기가 길면, 그러니까 24시간, 지구 24시간 주기인데 24시간 주기가 아니더라도 그냥 상대적으로 빛의 밝기가 더 길면 돼요. 빛의 밝기가 길면 장일 효과가 나타나는 게 이게 장일식물이죠. 반면에 단일식물은 밤의 길이가 길어야 되는데 중간에 잠깐이라서도 이게 햇빛이 들어와서 끊어지면 안 돼요. 밤 길이가 무조건 연결이 돼야 돼요. 밤 길이가 연결이 돼야 돼. 중간에 끊어지면 안 되는 거죠. 단일식물은 야간 주파가 개입을 하게 되죠. 12번. 다음 설명하는 토양 성분은, 이거는 암기가 안 되면 그냥 틀리는 문제들이죠. 자, 정답은 아연에 대한 설명이고, 감귤류에서 결핍시. 자, 감귤류 결핍시 잇몸이병, 수혈병, 결실불량 등 주례한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암기 팁을 조금 살짝 드린 게 뭐 있냐면, 감귤, 옥수수, 아연. 그래서 규로기는 여자 이름인데, 규로기가 있다고 해. 규로가, 아가 뭐야? 아연이야, 아연. 규로가
귤과 옥수수에서 아연 12 효과가 잘 나와요. 그래서 결핍됐을 때 나타난다. (13번) 정답 4번. 제가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은 이론 강의라든가 이런 제일 중요한 게 역시 이론 강의죠. 가장 기본 강의이고 거기에서 모든 이제 예외 없이 우리가 문제 풀어야 될 모든 영역을 다 다루다 보니까 거기서 암기 팁이 들어갈 때가 있고 안 들어갈 때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모든 팁을 다 드리진 않아요. 저도 진행하다 보면은 누락시킬 때도 있고 암기 팁이 누락되는 거죠. 예. 근데 그 팁 같은 경우 규로가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뭐야 규로가가 뭐야 암기 팁이 왜 이래 이렇게 유치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그 유치한 게 여러분 기억에 오래 남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 금방 접근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공부할 때 조금 이런 팁을 한 번씩 생각을 해보면 돼요. 예, 여러분이 스스로 만들어도 되고. 자, 13번 가자. 키워드 지베렐린 옳은 것만 찾아라. 가 세포 분열을 촉진하고 있죠. 세포 분열하면 물론 세포 분열에는 옥신, 지베렐린, 시토키닌 이 세 가지가 다 세포 분열 효과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포 분열이라고 하면은 단적으로 누굴 뽑냐면은 시토키닌을 꼽아요. 그리고 콩가작물 근류 형성에 필수적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콩가작물 근류 형성에는 방금 얘기했던 그 옥신, 시토키닌, 옥신과 시토키닌도 근류 형성에 영향을 주고요. 또 에틸렌도 근류 형성에 영향을 줘요. 그러면 이 세 개 중에 뭐냐? 그러면 시토키닌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토키닌. 예, 세포 분열과 근류 형성 둘 다 만족하는 것. 자, 잎의 노화, 낙엽, 휴면 유도. 이거 뭘까요? 휴면을 유도해요. 이거 ABA잖아. 휴면 유도. 낙엽, 노화, ABA죠. 다 섬유작물 목재 등에 처리하게 되면 경엽 신장. 자, 휴면 타파, 발화 촉진, 지베렐린이죠. 네, 다라가 맞다. 자, 지베렐린 기능으로서 휴면 타파, 중자 발화, 그리고 절간 신장, 경엽 촉진, 개화 조절 이런 효과들이 일반적으로 나타났다. 14번. 정답 4번. 육종 옳은 것은 1번 개통육종은 집단육종에 비해서 유용유전자 상실 염려가 적다. 자, 개통육종하고 집단육종하고 비교를 하죠. 자, 유용유전자 상실이 나타나는 게 개통육종이죠. 개통육종은 유용유전자 상실 염려가 적다가 아니라 오히려 상실할 우려가 크다야. 집단육종이 적은 것이고요. 2번 돌연변이 육종은 돌연변이 유발원이 처리된 당대를 M0라고 하고 M1세대라고 해요. M1세대. 그리고 M2세대가 있죠. 자, M1이 처리 당대가 되고 M2가 개체를 선발을 하게 돼요. M2에서 선발한다. 자, M1, M2 변이체 선발. 자, 3번 세포 분열이 왕성한 생장점에 생장점에 코리친을 처리하게 되죠. 그럼 핵의 발달이 저해된다가 아니라 이건 핵 발달이 아니라 방추사 발달을 저해하는 거죠. 핵이 아니라 방추사를 저해하는 거다. 4. 파생계통육종과 일개체 일개통육종. 이거는 자식성 작물에서의 육종법이죠. 이때 초기에서 개체 선발을 시작한다. 일개체 일개통육종은 초기에 선발을 하지 않아요. 그냥 파생계통은 개통육종 플러스 집단육종. 그래서 이 개통육종은 초기 선발하고 집단육종은 후기 선발하죠. 근데 파생계통은 초기도 선발하고 후기도 선발해요. 둘 다 선발을 해요. 초기에 선발하는 것은 질적 형질에 대해서, 후기에 선발하는 것은 양적 형질에 대해서 선발하게 되죠. 일개체 일개통은 선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개체에서 무조건 하나씩만 그냥 채취를 해요.
뭐 최초예요. 예, 선발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이것저것 특성 검사를 통해서 우수한 것만 선발하는 거거든요. 근데 일개체 일개통은 선발을 하긴 해요. 근데 그런 선발 개념이면 랜덤으로 하나씩 뽑아내는 거야. 그런 걸 선발이라고 하진 않아. 어쨌든 개체 선발은 예, 파생 계통에서 한다. 15번 정답 2번 12번 틀린 것은 자, 이 뿌리를 수확하는 작물은 추기에 칼리를 충분히 주고 자, 뿌리 수확하는 거 대표적으로 뭐 감자, 고구마 이런 것들이 있겠죠. 추기에는 칼리를 양분 저장이 시작될 때는 질소를 이라고 했는데 칼리하고 질소가 서로 예, 바뀌었어요. 자, 초기에는 영양 생장해야 되죠. 잎을 생장해야 되죠. 질소를 많이 주고요. 그리고 뿌리를 성장시킬 때 감자, 고구마 달릴 때는 칼리가 효과가 크다. 1번 꽃을 수확할 때는 예, 질소 효과가 잘 나와요. 자, 종자 수확하는 작물은 영양 생장기 때는 질소, 생식생장일 때는 인과 칼리 효과가 크죠. 과실 수확하는 작물에서는 결과기 때 인과 칼리 효과가 잘 나오죠. 생육 후반에는 인과 칼륨 효과가 크다. 16번 수분 흡수 틀린 것은 정답 2번 토양 용액 자체의 삼투압이 높으면은 자 토양 용액의 삼투압이 높대요. 뿌리가 있어 식물 뿌리 그리고 여기가 토양 용액이죠. 토양 용액에 삼투압이 높대. 이 무슨 말이야? 삼투압이 높다는 얘기는 여기에 나트륨, Cl 이런 그 이온들이 여기에 엄청 많은 거야. 그러면 식물 뿌리가 수분을 흡수를 해야 되잖아. 흡수를 해야 되는데 흡수를 못 해요, 이게. 왜냐면 NaCl이 여기가 높으면 물이 오히려 빠져나가게 돼. 그래서 수분 흡수를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저해한다, 억제한다. 뭐 이렇게 설명해야 되겠죠. 그럼 NaCl이 여기 높은 또 마그네슘, 뭐 칼슘 이런 염류들이 높은 토양들이죠. 이런 토양에 염류가 높아 있을 때는 식물이 자라기가 어렵다. 1. 세포 삼투압과 마가비 차이를 확산합차라고 한다. 그러니까 여기 세포가 있어, 식물세포. 그리고 수분이 이렇게 들어가려는 힘, 이건 삼투압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안에 물로 가득 차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밀어내는 힘, 이거를 마갑이라고 하죠. 마갑 또는 벼갑이라고도 하죠. 자, 이렇게 삼투압과 벼갑, 방향이 반대야. 그래서 삼투압이 크면 수분이 들어와요. 반대로 마갑이 크면은 삼투압과 마갑이 같으면 수분이 이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삼투압과 마갑을 그러니까 삼투압에서 마갑을 뺐을 때 그 뺀 만큼을 흡수압이라고 해요. 식물 흡수압, 즉 확산압차라고 한다. 3. 세포가 수분을 제대로 흡수하여 팽만 상태가 돼요. 예, 삼투압에 의해서 수분을 가득 채웠어요. 여기 수분으로 가득 차. 이때가 팽만 상태야. 팽만 상태는 뭐가 같다? 삼투압과 마갑이 같다. 4. 일비현상은 근압에 의해서 발생하고 적극적 흡수이다. 자, 흡수에는 적극적 흡수와 적극적 흡수 또는 능동적 흡수라고 하죠. 능동적 흡수. 그리고 또 수동적 흡수 두 가지가 있죠. 능동 흡수와 수동 흡수. 예,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 자, 능동과 수동 흡수. 수동 흡수는 증산. 하나밖에 없어요. 수동 흡수는 증산. 그리고 일비현상이다, 일액현상이다, 근압이다, 뭐 일비, 일액, 근압, 이 모든 것들은 다 뭐다? 능동흡수에 해당된다. 17번 갑시다. 정답 1번. 간척지 토양. 틀린 것은 대체로 지하 수위가 간척지는 바닷가를 메운 거잖아요. 바닷가를 메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바로 옆이 바다야. 그럼 지하 수위가 지표 근처에 있어요. 자, 지하 수위가 낮아. 지하 수위가 저 밑에 있는 게 아니라 지하 수위가 바로 아래야. 예, 지표로부터 바로 아래. 그러니까 굉장히 높게 있는 거지. 낮은 게 아니라 높게 있다라는 거. 그래서 산화 형태가 아니라 예, 지하 수위가 높게 있다 보니까 축축하단 말이죠. 축축한 상태는 산화야 환원이야? 환원 상태가 되겠죠. 이와 높은 염분 농도 때문에 벼생육이 줘야 된다. 간척지에서 황화물이 산화돼서 자, 간척지에서는 저 아래 침전되어 있던 황이 이걸 간척화되면서
산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강산성을 나타난다. 점토가 과다하죠. 갯벌 생각하시면 돼. 갯벌, 점토, 나트륨 많다. 18번. 정답 1번. 대기 환경 틀린 거죠. 이산화탄소 포상점은 대기 중 평균 이산화탄소 농도보다 높다. 광합성, 그리고 호흡. 자, 여기는 CO2 농도, CO2 농도. 자, CO2 농도가 이 정도. CO2 농도 여기. CO2 농도 여기. 자, 여기가 0.03%, 여기는 0.003%, 여기는 0.3%.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0.03%, 이걸 ppm으로 바꾸면 300ppm이죠. 자, 이때 광합성은 얼마큼 하고 있어요? 이만큼. 자, 그럼 10배 하면 광합성은 이만큼. 그리고 자, 여기서는 어때요? 광합성하고 호흡이 일치하죠. 요거는 보상점이죠. 여기는 보상점. 그 다음에 여기서는 더 이상 광합성이 증가하지 않는 점이죠. 이걸 포화점이라고 하죠. 예, 여기가 지금 CO2 농도니까 CO2 보상점, CO2 포화점이라고 하죠. 자, 그럼 CO2 보상점은 대기 중 평균 CO2 농도, 대기 중 평균이 0.03이잖아. 그보다는 낮아야 되죠. 높다가 아니라 낮아야 되죠. 포화점은 높은 것이 되겠고. 2번 CO2 메탄가스 아산화질소 등이 온실 효과를 유발한다. 예. 자, 온실가스로서 CO2 메탄가스 대표적이죠. 그 다음에 질소의 산화물들, 질소산화물 N2O, 이 아산화물 NO, 얘네들이 온실 효과가 있다. 3번 풍해로 인한 벼 백수 현상은 건조할 때, 즉 백수 현상은 건조할 때 나타나죠. 그리고 시속 평균 한 5km 정도 약한 연풍이라고 하죠. 연풍이 광합성을 증대하죠. 19번 갑시다. 정답 3번. 수확후 관리 틀린 것은 저장 시 미생물 번식 억제 품질 유지를 위해서 수분 함량 16%, 18%를 유지한다. 여기에서 어떤 특정한 특정한 작물을 지칭한 건 아니고 그냥 곡물이라고 돼 있어요. 그냥 곡물의 기준은 벼니까 그냥 벼라고 생각해 볼게. 벼 같은 경우는 미생물 억제와 품질, 미생물을 억제를 하려면은 수분 함량을 떨어뜨리면 돼요. 15가 아니라 보통 15%가 적절하거든요. 근데 15에서 12%, 11%로 계속 떨어뜨리면 돼요. 그러면 미생물은 억제할 수 있어요. 근데 12%까지 떨어지면은 품질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품질도 고려해야 돼. 그럼 품질을 높이려면, 품질 하나만 볼게. 품질을 높이려면은 18%, 15보다 높은 18% 높이면 품질은 좋아요. 근데 미생물이 번식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서로 얘네들이 상반돼. 그래서 두 가지를 내가 둘 다 만족시키고 싶어. 그랬을 때는 대략 한 15% 정도 내외에서 조절을 하게 돼요. 자, 요 조건은 품질만 높이는 조건이야. 틀렸어. 1번, 과실 채소는 예냉 처리를 통해서, 자, 예냉 수확하자마자 얘네들은 온도를 뚝 떨어뜨려요. 온도를 떨어뜨려. 그렇지 않으면 얘가 호흡열에 의해서 품질이 떨어지거든. 그래서 예냉을 해서 신선도, 저장성 높일 수 있다. 서류는 수학 작업, 서류, 감자고구마죠. 예, 상처 낸 곳, 큐어링 처리하죠. 4. 사과, 참다래 수확 후 일정 기간 후숙 처리를 한다 하면은 품질이 좋아진다. 사과나 참다래 같은 경우는 완숙하고 나서 수확하는 게 아니라 미숙할 때 미리 수확해. 미리 수확했다가 이거를 저장하면서 후숙 처리라는 거죠. 후숙 처리를 해가지고 퀄리티 높인 다음에 판매라는 거죠. 우리 보통 이제 참다래 잘 먹거나 그러잖아요. 이게 망고 요즘에 많이 판매가 되더라요. 망고 같은 경우 여러분이 사면은 바로 먹으면 맛이 없어요. 아, 바나나 생각하면 된다. 바나나 노랗게 있고 좀 아주 이제 막 색깔이 굉장히 진한 노랗게 익었어요. 보기에는 정말 맛있어 보이는데 그 신선한 바나나를 먹으면 맛은 없어요. 그럼 바나나가 언제 맛있냐? 한 며칠 후숙을 시켜야 돼. 그래서 노란색 바나나에 그
거무튀튀한 반점이 꼭꼭꼭 찍힐 때 있죠. 그때가 제일 맛있을 때거든. 그래서 꼭꼭 찍히고 나서 며칠 기다린 다음에 후숙시킨 뒤에 먹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걸 후숙이라고 한다. 자, 20번 문제. 예, 대망의 20번 문제. 이게 완전 킬러 문항이었고요. 여러분, 이 문제를 보고 뭐 당황할 수도 있는데, 괜찮아요. 이런 거 그냥 나만 모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나름 열심히 컨셉 기본서를 보았다. 정말 열심히 보았다. 근데 컨셉 책이 안 나왔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틀리면 돼요. 틀리면 되는 게 아니라 찍으면 돼요. 그럼 다른 수험생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없어요. 다른 수험서는 없어요. 컨셉 책이 내용이 가장 충실해요. 제가 장담할게요. 컨셉 책 내용이 가장 충실하고, 그리고 나머지 책들은 다 컨셉의 아류들이야. 컨셉을 가지고 뭐 이렇게 막 만들어진 책들이거든. 근데 컨셉 책은, 그 책들은 해마다 업데이트가 안 되거든. 근데 제 책은 해마다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어요. 새로운 내용들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거든. 단 한 해도 빠짐없이 업데이트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내용이 충실해요. 그럼 대학교 교과서는요, 그것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가장 많이 보는 이제 재배학 책이 있어요. 그 대학교 교과서, 재배학 원론 책이요. 그 책보다도 컨셉 책이 더 충실해요. 더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컨셉 보시는 게, 여러분 시험 준비한 수험생에게는 가장 이상적인 책이다라고 보시면 돼. 근데 컨셉 책에도 내용이 포함 안 되어 있어요. 그냥 찍으시면 된다고요. 이 책은 그냥, 요 문제는 육중학 문제예요. 그냥 육중학 책에서 출제를 한 거야. 그러면은 육중학까지 여러분이 재배학을 공부하는데 육중학까지 공부해야 돼? 이런 미친 짓을 여러분이 합격하지 않겠다는 거야, 그거는. 그러면 안 돼. 수험생은 출제의 깊이와 범위가 정해져 있어. 딱 그만큼만 해야 돼. 나는 욕심내서 다른 것까지 할래요. 영어하고 수학은 언제 할래? 수학이라네. 영어하고 국어 언제 할래? 기회비용 생각해야지. 자, 20번 봅시다. 작물 웅성부림. 틀린 것은? 자, 웅성부림에는 종류가 CMS, GMS, CGMS. 종류가 세 가지가 있죠. 이거 CMS는 세포질의 원인이 있죠. 웅성부림이 세포질의 원인이 있어요. GMS는 핵의 웅성부림의 원인이 있어요. CG는 세포질과 핵이 상호작용하면서 세포질과 핵이 상호작용하면서 웅성부림을 나타나게 되죠. 자, 1번. 하나의 열성 유전자로 유기되는 유전자적 웅성부림은, 자, 여기서 주어는 유전자적 웅성부림이죠. 유전자적, 즉 GMS야. 유전자적 웅성부림은 불임계와 이형계통을 교배하면, 자, 여기서 불임계는 rf, 여기 불임계고요. 이형계통은 large rf, 이형이니까 헤테로잖아. rf, 요 두 가지, 요거거든요. 자, 이렇게 불임계와 이형계통을 교배를 하게 되면 가임과 불임이 3대1로 나온다 했는데 3대1이 아니라 1대1로 나오게 돼요. 자, 여기서는 배우자가 뭐가 나와요? 여기 불임계통에선 이거 한 가지밖에 안 나오잖아. r밖에 안 나오잖아. r. 여기서는 large r이 나올 수도 있고 r이 나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자, 경우에서는 뭐가 나와? r f, 그리고 여기는 large rf가 나겠죠. large rf. 또 rf, 여기서 rf와 이쪽에서 large r 하나 있었죠. 또 다른 경우에서는 r이 나오겠죠. rf.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비율이 몇 대면 1대1이 나오게 돼요. 1대1. 자, 2번. 임성회복 유전자가 없는 세포질 웅성불임계를 모계로 이용해서 임성회복이 되려면 large R이 있어야 되거든요.
라지 R이 임성 회복 유전자야. 그래서 임성 회복 유전자가 없는 세포질적 웅성불임계를 모계로 사용하여 일대 접종 종자를 생산하게 되면은, 자, 세포질적 웅성불임이잖아요. 세포질적 웅성불임은 그 원인이 어디 있어? 세포질적 웅성불임, 세포질에 있어요. 세포질. 그래서 이것을 모계로, 엄마로 사용한대요. 그리고 일대 접종 종자를 생산하면 어떤 가임계통의 꽃가루, 이거는 이제 아빠가 되겠죠. 아빠가 아무리 임성을 갖고 있어요. 가임이요, 가임. 임성을 갖고 있는 꽃가루일지라도 얘는 100% 불임만 나오게 돼요. 왜냐면 세포질적 웅성불임은, 이 세포질은 누구만 갖고 있는 거야? 우리 꽃가루는 남자 정자 생각하면 돼. 남자 정자는 핵만 제공한단 말이야. 세포질은 누구 따라가? 100% 엄마 따라가. 근데 원인이 어디 있는 거야? 엄마의 세포질에 있는 거기 때문에, 불임의 원인이 거기 있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정자가 활력이 높다 하더라도 얘는 100% 불임만 나오게 돼. 3번 세포질 유전자 웅성불임성에는, 자, 이건 세포질 CGMS, 이거는 세포질이니까 CMS가 되겠죠. 자, 여기 CMS, 이거는 CGMS, 이게 3번이 되겠죠. CGMS에서 웅성불임성 도입을 위해서 여교배를 활용한다. 자, 우리가 A계통, B계통, C계통 이렇게 만들고, A계통은 불임친, 웅성불임친, B계통은 유지친, 이 C계통은 임성회복친이라고 하죠. 임성회복친. 자, 웅성불임친, 웅성불임 유지친, 임성회복친. 회복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불임친하고 유지친하고 교배를 해요. 그리고 또 거기서 태어나죠. 또 요것이 또 교배를 해요. 거기서 또 태어나죠. 또 유지친이 또 교배를 하게 돼요. 거기서 또 태어나죠. 또 유지친이 교배를 해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거 여교배하는 거잖아. 이렇게 만든 이 F1은 이거는 불임이야. 이것과 이 마지막에 회복친하고 교배를 해서 여기에서 나온 얘네들은, 이 F1은 얘가 임성을 가져요. 얘가 임성을 가져요. 그래서 이렇게 여교배를 통해 가지고 임성을 회복할 수가 있다. 4번 가몽형 유전자적 웅성불임성은, 자, 유전자적 웅성불임이죠. 유전자, 요거 GMS죠. 유전자적 웅성불임, GMS는. 근데 요거는 특정, 가문형이라는 것은 특정 온도에서 임성이 회복이 돼. 자, 유전자적 웅성불임성을 모계를 이용할 경우 임성 회복 유전자가 없더라도 조합 능력이 높으면은 이건 부계로 이용할 수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임성 회복 유전자가 없어. 임성 회복이 안 돼. 그래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얘는 가문형이기 때문에 특정 온도에서 임성을 회복할 수 없어요. 원래 유전자만 봤을 때. 근데 저 가문형 같은 경우는 특정한 온도에서 임성을 회복할 수가 있어요. 특정 온도에서 임성을 회복하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1번 문장이 맞고요. 나머지는 틀렸고요. 그리고 이 1번 문장 같은 경우는 이제 컨셉 책에 사실은 표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 컨셉 책에 보시면은 웅성불임 그 해당 그 테마에 들어가시면은 그 표가 있거든요. 그 표 안에 보시면은 뭐 스몰 RF, 라지 RF, 스몰 RF 하면은 임성과 불임이 1대1로 나온다. 이런 표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교배하는 방식, 그리고 또 이렇게 교배하는 방식도 있죠. 스몰 RF 교배하게 되면 100% 불임이 나오고요. 또는 라지 RF랑 교배를 하게 되면 100% 임성이 나온다. 이런 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표를 여러분들이 보시더라도, 사실 그 표를 보더라도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좀 심도 있게 여러분이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이제 요것을 그 표랑 연동을 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이 문장을 보고서 이 문장을 가지고 컨셉에 있는 그 표랑 연동시킬 수 있는 사람은 거의 희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정답을 찾기가 좀 많이 까다로웠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도 괜찮아요. 거의 대부분 수험생, 맞을 수 있는 수험생,
풀어낼 수 있는 수험생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대부분은 몰라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의 당락을 결정짓는 건 이게 아니야. 다른 문제, 나머지 문제에서 여러분의 당락이 결정돼요. 다른 문제에서 여러분이 틀릴 수 있고 그런 문제들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이 컨셉에 빤히 이렇게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데 그걸 틀렸다라는 건 여러분이 공부를 게을리한 거거든요. 그것밖에 없거든요. 좀 쉽지 않았어요. 확실한 거는 이번 문제가 전체적 퀄리티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디테일한 부분에서 계속 승부수를 띄웠거든요. 출제자 굉장히 고민하는 문제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만만치 않았다 이거. 예. 여러분이 합격하기 위해서는 이번 시험에서 합격하기 위해서는 제가 느끼기에는 한 85점이면은 합격할 수 있는 점수예요. 그 정도 난이도 수준이다. 85점이면은 재배하기 좀 어려워서 90점이면은 완벽하고요. 90점이면 합격할 수 있는 완전 합격권이고 85점도 합격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예. 이제 다른 이제 그 국어 영어나 이런 점수에서 어떻게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예. 됐습니다. 20번 문제 이런 킬러 문항이 있는 것도 변별력을 위해 가지고 출제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 또 출제자는 현직 대학 교수가 출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직 대학 교수는 권위의식이 굉장히 높아요. 여러분 너희들은 학생이고 나는 교수야. 이런 입장이란 이런 마인드란 말이야. 내가 교수고 내가 출제했는데 너희들이 100점을 다 맞아?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는 없어요. 교수의 마인드야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 킬러 문항을 출제하는 게 자연스럽다. 자, 여기까지 2024년 국가직 9급 재배학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사원이었습니다.